원나라의 최전성기를 구가하던 황제 구빌라이 칸. 그는 양쯔강 이남인 강남에 위치한 남송을 정벌하여 완전한 중원 통일을 이루길 원했다. 이를 위해 쿠빌라이 칸은 수시로 노련한 장수 및 신료들과 함께 남송 정벌에 관해 논의했는데, 하루는 남송을 어떻게 정벌할 것인가 라고 묻는 쿠빌라이 칸에게 고려인 조이가 제시한 책략이 큰 주목을 받게 된다. 고려를 통해 남송의 주요 교역국인 일본을 원나라 진영에 서도록 회유하여 남송을 고립시킨 후 원나라와 무려 그리고 일본이 남송을 삼면에서 포위하고 공격하여 정벌하자는 전략이었다. 양쯔강 이남 한 구석으로 쫓겨간 남송이 뭐라고 유라시아를 평정한 원나라에서 저를 호들갑일까 싶기도 하지만, 바다같이 넓고 긴 양쯔강과 그 주변에 축초된 높고 튼튼한 성벽을 바탕으로 남송이 구축한 방어태세는 지난 40여 년간 원나라가 양쯔강 이남으로 진격하지 못할 만큼 상당히 견고했으며, 원나라와 일제의 타협 없이 40년간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남송이야말로 가히 원나라의 최대 난적이라 할 만했다. 구빌라이 칸은 조이의 책략에 매우 흡족해하며 조정에 즉시 이를 추진하도록 명한다. 그런데 남송 정벌 전략의 토대를 제시한 자가 몽골인이 아닌 고려인이라니. 도대체 조이라는 이 고려인은 누구인가? 조이의 본명은 조이녀, 고려 문관 출신으로 여몽 전쟁기에 원나라에 투항한 배신자로서 여러 외국어에 능통한 수재인지라 쿠빌라이 칸의 오랜 쓰임을 받고 있는 자이다. 조이는 고려를 앞장세워 일본을 정벌하도록 쿠빌라이 칸에게 권유하는 등 고려에 대한 참여를 일삼던 역적으로 고려사 반역 열전에서도 크게 한 자리를 차지하며 현재까지도 그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다. 1266년 11월 고려 원종 7년 고려 수도 개경. 은웅과 흑척이 이끄는 원나라 사신단은 고려 황궁을 방문하여 조정의 영접을 받고 고려 원종에게 쿠빌라이 칸의 조서를 전달한다. 쿠빌라이 칸이 고려에 보낸 조서의 내용은 이러하다. 너희 고려 사람인 조이가 내게 구하길, 일본은 고려와 매우 가까운 이웃이며 한나라와 당나라 이래 중국과도 종종 사신을 통해 교류했다고 한다. 그런 고로 짐도 일본과 화후를 통하고자 하니 경은 사신단을 인도하여 그들 땅에 도달하게 하라. 서로 통교하지 않는다면 이는 일가의 이치가 아니며, 군병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누구에게 좋을 것인가. 경은 그 점을 깊이 생각하기 바라며 경의 충성이 이에 달려있으니 부디 애써 힘쓰라. 고려 문화실랑동 평장사 이장영. 이장영은 몽골과의 30년 전쟁으로 인해 쇠락해진 고려를 재건하고자 노력한 재상으로 원나라 조정의 일부 고관들과 황실 주변 고려인들을 통해 원나라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장영은 원나라가 일본을 초유하여 복속시키려는 의도가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으나, 천황을 힘으로 누르고 일본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가마쿠라 막부에서 원나라의 초유를 순순하게 수용하진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만약 일본이 초유를 거부한다면 원나라는 분명 일본을 무력으로 점령하기 위해 일본 원종을 단행할 것이며, 고려는 또다시 전란 속에서 상당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 예견한다. 그래서 이장영은 원나라와 일본의 통교가 성사되지 않도록 원나라 사신들의 일본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한다. 이장영은 원나라 사신인 흑척에게 외는 중원의 질서와 예의를 모르니 내버려 두는 것이 옳다면서 일본 초유가 유해무익하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바다에 생소한 그에게 풍도엄주, 즉 일본으로 가는 바닷길이 매우 험난하고 풍파가 하늘에 닿는다며 잔뜩 겁을 주는 내용의 서신을 작성하여 전달한다. 결국 원나라 사신단은 일본 방문을 포기하고 거제도에서 발길을 돌려 일정보다 앞서 원나라로 귀환한다. 원나라 사신단이 귀국하자 이장용은 변명서를 작성하여 쿠빌라이 칸에게 발송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얼마 전 추밀원 부사 송군비가 상국 사신들을 거제도로 안내한 후 저 멀리 스시마를 바라보니 큰 바다에 풍랑이 심하여 상국의 사신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가도록 할 수가 없었으며, 설령 스시마에 도달했어도 그곳의 풍속이 완고하고 추악하여 예의가 없는 터라 이를 두려워하여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사옵니다.
또한 고려는 본래 일본과 전혀 통하지 않으며 다만 스시마인들이 종종 무역을 하러 소방의 금주를 왕래할 따름이옵니다. 이장용은 변명서 후반에 이와 같은 내용을 더하며 조이의 말은 사실이 아님을 주장했다. 하지만 원나라는 바로 그 이듬해인 1267년 8월 고려의 제차 사신단을 파견하여 일본 초유에 관한 일체의 사물을 고려에게 떠맡기고 책임을 지우면서 고려를 공경에 빠뜨린다. 결국 고려는 문관 반부를 일본의 사신으로 파견하고 가마쿠라 마푸의 외교창 구인 다자이후를 통해 쿠빌라이 칸과 원종의 국서를 전달하지만 일본은 국서의 수령을 단호하게 거부한다. 1268년 6월 원나라는 고려에 세 번째로 사신단을 파견하여 일본으로 가는 길 안내를 요구했고 고려 조정은 문관 반부를 재차 일본의 사신으로 파견하여 쿠빌라이 칸과 원종의 국서를 전달한다. 그러나 가마쿠라 마푸는 개국 이래 한 번도 외침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자부심으로 쿠빌라이 칸의 국서를 철저하게 묵살했으며 결국 반부는 사관에서 5개월간 체류하다가 답서도 없이 빈손으로 귀국하게 된다. 바로 다음 해인 1269년에도 원나라는 고려를 통해 일본 다자 이후에 국서를 전달하지만 일본이 여전히 국서를 무시함으로써 원나라의 네 번째 초유 시도 역시 허사로 끝나고 만다. 가마쿠라 마푸가 대외적으로 배짱을 부리고 있긴 하지만 내심 원나라 침공에 대한 조바심도 안고 있는 터라 마푸는 서일본 지역을 중심으로 수비 강화를 지시하고 모든 사찰에게 호국불공을 드리도록 명을 내렸으며 수시로 회의를 열어 원나라의 침입을 저지할 수 있는 방어책에 관해 집중적인 논의를 벌이고 있었다. 하지만 세계 최강국인 원나라의 침입을 막아낼 수 있는 마땅한 방어책이 떠오르지 않다 보니 막부의 최고 실권자인 시켄, 호조 도키무네와 주요 대신들은 매일같이 심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한편 자신의 국서를 무시하는 가마쿠라 막부의 연이은 대응에 크게 분노한 쿠빌라이 칸은 일본에게 초유를 시도하는 방법보다 일본을 무력으로 정벌하는 방법에 점차 마음이 쏠리기 시작한다. 이장용은 여전히 고려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우려했던 일본 원종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면서 고려 조정의 고민은 더욱더 깊어만 간다. 1268년 4월 고려 원종 9년 원나라 수도 대도성 문화시중으로 임명된 이장용은 사신단을 이끌고 원나라에 두 번째로 입주하여 쿠빌라이 칸을 아련한다. 이때 황궁에서 이장용과 쿠빌라이 칸이 나눈 대화 내용은 고려사절요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짐은 영영공 왕준을 통해서 고려에 오만 강병이 있다 들었다. 짐은 이번에 손과 외를 정벌하려 하니 너희는 4만 병력을 동원하라. 이제 짐은 원과 고려를 한 집으로 여기느니 너희에게 어려운 일은 짐이 구원하지 않겠는가. 짐이 조회하지 않는 나라를 치려 하니 너희는 군사로서 돕는 것이 역시 마땅할 것이다. 또한 내가 귀국하면 왕에게 말하여 군선 1,000척을 만들되 큰 배는 쌀 3, 4천석을 실을 수 있도록 건조하게 하라. 폐하 군선에 관한 명을 어찌 받들지 않겠습니까만 급히 독촉한다면 배 짓는 제목이 있어도 기한 내에 군선 건조를 끝내지 못할까 크게 저어되옵니다. 너희는 예전에 서하의 왕이 태조께서 금나라와 호라즘을 정복하실 때 약속했던 파병에 불응하여 스스로 멸국을 초래했던 서하의 역사에 대해 알고 있느냐? 폐하 고려에 4만 병력이 있었으나 지난 30년간 전란과 역병으로 인해 지금은 그만한 병력이 없사옵니다. 고려에도 부녀자가 있을진데 죽은 자도 있겠지만은 출생하는 이가 없겠는가. 내가 늙고 일에 어두워서 제대로 모르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닌 게냐. 고려가 폐하의 황운을 입어 군사를 파한 이래로 태어나 여지껏 성장한 이들은 이제 고작 9살, 10살이옵니다. 이미 고려를 원나라의 일가로서
일본 정부를 참전시키기로 결정한 쿠빌라이 칸은 고려의 적극적인 참여를 원한 반면 이장용은 고려의 전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일본 원정은 최대한 늦추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쿠빌라이 칸은 이장용을 화술의 명술한 뜻의 몽골어인 아만 메루겐이라 부르며 원정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명하지만 당시 고려는 30년 영웅전쟁으로 인해 극도로 피폐해진 민생을 복구하고 헤어거든 국가를 재건해야 했으며 여전히 원나라에 대항하며 조정의 칼을 겨눈 고려 최정 예군 삼별초의 항쟁마저 시급히 진압해야 할 처지였다. 매치에 전념해야 할 고려에게 일본 출병을 위한 강요된 전쟁 준비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간 고려는 원나라의 일본 원정 계획 자체를 무산시키고자 노력했지만 결국 일본 출정이 결정된 상태에서 국력이 쇠한 고려가 이를 거부하고 원나라와 10번째 전쟁에 돌입할 수는 없는 터라 일본 원정에 대해 커지는 반감에도 불구하고 고려는 전쟁 준비 과정에서 원나라와 절충하여 맡아야 할 군수 품목과 물량 그리고 병력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으로 원나라와 연합하여 본격적인 일본 원정 준비에 돌입하게 된다. 둔전은 평시에 병사들이 농경을 하여 부양 및 또는 군대의 경비를 마련하는 용도의 토지이다. 1270년 원나라는 일본 원정에 필요한 구양미를 확보하고자 고려의 황해도 황주와 봉주 그리고 경상도 금주에 둔전 경약사를 설치하고 고려 농민들에게 둔전 경작에 필요한 농작물 종자와 농사에 쓸 소 그리고 농기구를 헐값에 강제로 매입한다. 당시 고려에서 사육하던 농무의 수는 대략 10,000에서 12,000두로 추산되는데 원나라가 중국 비단 12,351피를 지불하고 약 5천여 두의 고려 농무를 구매했으니 농무 한 두에 중국 비단 약 2.4필, 즉 2필반을 지불한 셈이다. 그러나 당시 고려 농무 한 두의 값은 상급 5승포 기준으로 약 500개였고 중국 비단 한 필은 상급 5승포 90개에 달하는 금전적 가치를 지녔으니 당시 시세에 따르자면 농무 한 두에 중국 비단 6필 정도를 지불하는 것이 적절했던 만큼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농무를 구매한 것은 사실상 반강제적인 수탈과 다를 바 없었다. 아울러 농무를 잃은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면서 식량이 부족해진 고려의 백성들은 아사 위기에 처하는데 원나라는 그것만으로 부족했는지 농무 2,000투를 추가로 요구하며 미국 약 90만 석, 우마 사료 약 50만 석, 종자 약 2만 석을 더 수탈해간다. 이에 참다 못한 원종은 1271년 3월 원나라에 사신을 보내 고려의 어려운 형편을 호소하는 표문을 전달한다. 고려의 백성도 황제의 백성이며 농사도 구소, 종자와 식량은 백성의 생존에 꼭 필요한 물품이온데 이들을 모조리 징발하여 삼국의 군대에 공급한다면 우리 백성은 모두 기아로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원종은 과한 부역과 식량 부족이 지속된다면 백성들이 반란 중인 삼별초를 지지하게 되면서 전쟁 준비에도 차질이 올 수 있음을 암시한다. 고려 백성들은 온갖 번잡한 부역으로 힘이 다해 고통을 견뎌내기가 어려운 지경인 반면 역적의 편에 선 자들에게 굶주림과 고통이 없다면 어리석은 백성들은 역적의 편에 설지 모릅니다. (1271년 9월) 고려와 함께 전쟁 준비에 여념이 없던 원나라는 5번째로 일본의 초유사를 파견한다. 원나라 초유사 조양필은 가마쿠라 마푸에게 일본이 조공하지 않으면 원나라와 고려가 출병한다고 통고하며 자신이 수도인 교토를 방문하여 천황이 이끄는 조정과 직접 교섭을 하겠다고 요구하지만 넉부 최고 권력자인 8대 시켄 호조 도키무네는 원나라의 조공 및 입조 요구와 천황과의 직접 교섭을 단호히 거부하고 서일본 지역의 모든 지방관들과 무사들에게 방위태세를 강화하도록 재차 하명한다. 한편 막부나 천황으로부터 답서를 받지 못한 조양필은 차마 빈손으로 귀국할 엄두가 나질 않는데 쿠빌라이 칸에 대한 체면 치레가 필요했던 조양필은 막부 동이하에 일본인 12명과 함께 원나라로 귀국하여 쿠빌라이 칸에게 접견을 요청한다. 그러나 쿠빌라이 칸은 조양필의 접견만 허락할 뿐 일본인 12명은 즉시 되돌려 보내라고 지시한다.
결국 1272년 4월 조양필은 일본인 12명의 송환을 겸해 6번째 초유사로서 일본을 방문하게 된다. 조양필은 이후 1년 동안 다자이후의 사관에 체류하면서 일본의 국정 및 관제, 분야의 명칭, 지리, 풍속, 산물, 군사 분야를 상세히 견문하고 이를 정리한 보고서를 원나라로 발송한다. 구빌라이 칸은 보고서를 상세하게 읽고 난 후 조양필에게 일본 원정에 관한 의견을 묻는 서신을 보냈으며 이에 조양필은 자신이 경험한 일본에 대해 소신껏 간언한다. 신이 일본에 머물며 그들의 민속을 보니 이리처럼 용맹하여 죽이기를 좋아하고 중원과 달리 분신, 부자, 상하의 예를 전혀 알지 못하옵니다. 그 땅은 산수가 많아 병상에 있어 취할 만한 큰 이득도 없사옵니다. 그 사람들을 얻어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그 땅을 얻어도 부유함이 더해지지 않을 것이옵니다. 또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일은 심한 해풍으로 기약할 수 없고 재난도 셀 수 없이 많사옵니다. 이는 마치 유용한 밀력으로 끝이 없는 큰 구덩이를 메우는 것과 같으니 신은 일본으로 출병을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하옵니다. 1273년 5월 초유사 조양필이 일본에서 귀국하여 다시 한번 일본의 조공 거부 의사를 전달하자 구빌라이 칸은 원나라 군에게 일본 정벌을 하명하고 고려에겐 군선 900척의 건조와 징병을 지시한다. 이렇게 원나라와 고려 그리고 일본 사이에서 치열한 사신과 서신 배틀이 이뤄지는 동안 고려의 진도 벽파진에선 원나라와 고려 조정에 대항하는 삼별초가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다. 원나라는 고려의 백년부신 정권의 종지부를 찍은 원종의 왕권 강화와 내치 안저 그리고 일본 원정 준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고려와 연합하여 진도에서 항쟁 중인 삼별초를 진압하기로 결정한다. 1271년 5월 고려의 김반경, 원나라의 혼둥과 홍다구가 이끄는 6,000병력의 여원연합군은 진도 벽파진에 주둔 중인 삼별초를 공격하여 거점인 용장성을 함락하는 대승을 거둔다. 삼별초를 지휘하던 배종선은 전사했으나 김동정이 자녀 부대와 함께 탐나로 후퇴하여 원나라와 고려 조정에 대한 저항을 지속한다. 1272년 3월과 5월 삼별초는 두 번에 걸쳐 개경으로 세곡을 운반하는 조은선을 각각 4척 및 13척을 탈취하고 9월에는 보령의 고란도를 공격하여 군선 6척을 방어하고 조선 장인 6명을 살해했으며 11월에는 하포의 원나라군을 기습하여 병사 4명을 납치하고 군선 20척을 방어한 데 이어 거제에서도 3척의 군선을 불태운다. 1273년 정월이 되자 삼별초는 순천의 나강군을 공격하여 원나라군 10명을 척살하고 군선 32척을 방어한다. 결국 탐나로 패주한 삼별초를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 여원연합군이 재차 출병을 하게 된다. 1273년 4월 9일 고려군 6천, 원나라군 6천, 총병력 1만 2천을 실은 군선 160척이 영산강하구에서 제주를 향해 출발한다. 4월 28일 제주 북단에 위치한 추자도를 거쳐 한덕포와 비양도에 상륙한 여원연합군을 맞아 삼별초는 근거지인 한파두리성을 중심으로 맹렬히 항전하며 기세를 올렸으나 여원연합군의 효과적인 양동작전 및 내후 기습 그리고 10배 가까이 차이나는 병력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한파두리성을 함락당하며 패퇴하게 된다. 생존한 삼별초 병력 70명이 한파두리성을 탈출하여 제주 붉은 오름에서 최후의 혈전을 벌이지만 이들은 모두 전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홀로 남은 지휘관인 김동정이 한라산에서 자결을 하며 삼별초의 항쟁은 이렇게 종언을 구하게 된다. 삼별초를 완전히 진압한 고려와 원나라는 곧 있을 일본과의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다. 1274년 1월 고려는 조선 기술자와 인부 3만 5천을 동원하여 넉 달 만에 병선 900척을 건조한다. 100톤급 주력 함선 및 군수풍 운반선, 대함철료주 300척, 상륙령 돌격선, 발도로 경질선 300척, 식수 운반 보급선, 흡수조 300척. 건조된 군선들은 진수되어 한동안 연안을 항행하며 바다의 유속과 파도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친다. 모든 군선의 건조와 진수가 마무리되자 원나라는 훈둔을 도원수, 홍다구를 우부원수, 유복병을 초합부원수에 임명하고 몽골족을 중심으로 거란족, 여진족, 한족이 추가된 군사 2만 5천을 파병한다.
고려는 김방경을 도독사, 김문비를 우군사, 김씨를 절군사로 임명하고 전투병 8,000과 노전는 수부 6,700으로 구성된 총병력 14,700을 파병한다. 구빌라이 칸은 고려군을 이끄는 도독사 김방경에게 계부 이동 3사란 직위를 수여하고 진이 발군의 전공을 바란다는 격려를 전달하며 직접 금제 안장과 체복까지 하사한다. 계부 의동 3사란 직위는 중국 황제가 국가에 큰 공로를 세운 대신이나 장수 또는 외국 군주에게 제수하던 최고의 명의직으로 고구려, 신라, 백제 및 고려의 여러 군주들이 수여받은 직위이기도 하다. 1274년 5월 경상도 압구에 집결한 여원연합군은 7월로 예정된 일본 출정에 대기하며 한참 정비 중이었다. 그러나 6월 18일 고려 원종이 제위 15년 만에 승하하면서 일본 출정 시기가 연기된다. 7월 22일 고려의 25대 군주인 충렬왕의 즉위식이 거행되고 9월 12일 소릉에서 원종의 장례를 지낸 후 10월 3일이 되어서야 여원연합군은 일본으로 출정하게 된다. 여원연합군의 첫 번째 목표는 바로 일본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 스시마와 이키노시마의 점령으로 일본은 역사상 최초로 국가전 형태의 외침을 겪게 된다. 결국 원하지 않았던 전쟁과 마주하게 되어 마음이 마냥 무겁기만 한 충렬왕이 선원들의 위패를 모신 태묘에서 고려군의 전승과 무사귀환을 기원하고 있을 무렵 여원연합군 함대는 스시마 앞바다의 물길을 거세게 가르고 있었다. (1274년 10월 5일) 오후 4시 스시마 앞바다의 모습을 드러낸 3만 병력의 여원연합군 함대 450척은 스시마 하도의 사스오라에 정박한 후 원나라군 병력 300을 선발대로 상륙시킨다. 갑작스럽게 출몰한 이국 군선들에 놀란 사스오라의 춘민들은 이즈하라에 위치한 고쿠로 달려가 외적이 침입한 사실을 전한다. (68세의) 무사이자 스시마 도주를 맡고 있는 소스케 군이 외적이 침입했다는 급보를 전달받은 그는 기병 80기를 거느리고 그날 밤 사스오라로 향한다. 그가 이끄는 기병 80기는 사실상 스시마에서 가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전력으로 사스오라까지 대략 30리에 달하는 험준한 산길을 서둘러 주파한 소스케 쿠니의 기병대는 10월 6일 오전 2시경 사스오라에 도착한다. 이들은 함대를 주시하며 동이특에 기다리다가 날이 밝자 선발 상륙대에게 고려인 통역관인 진계남을 보내 스시마에 온 이유를 물었지만 선발 상륙대는 답변을 외면한 채 화살을 퍼부으며 쇼스케 쿠니 기병대에게 성공을 개시한다. 고려인 통역관 진계남은 화살에 맞아 즉사하고 갑작스런 성공에 놀란 소스케 쿠니 기병대는 급히 여원연합군에 대한 반격에 나선다. 이들은 사스오라 해변에서 오오쿠마산까지 약 3km에 달하는 좁고 긴 협로의 지리적 특징과 기병대라는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여 협곡 구간을 질주하며 기병대 특유의 힘과 기동성을 앞세워 선발 상륙대의 방어선을 돌파한 뒤 적진을 종횡무진 휘저으며 보병 중심으로 구성된 선발 상륙대의 전략을 일거에 무너뜨린다. 이들은 병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특징과 기병의 장점을 바탕으로 적의 약점을 공략하여 선발 상륙대의 수적 우위를 순식간에 무용하게 만들며 온나라군 수십을 척살했을 뿐만 아니라 소스케 쿠니의 장남이 소우마지로가 활을 쏘아 원나라군의 지휘관을 저격하는 등 본전을 거듭하며 여원연합군의 선발 상륙대를 한동안 함대로 퇴각시키는 전과를 거둔다. 하지만 소스케 쿠니 역시 휘하의 기병셋을 잃고 자신도 원나라군의 화살을 맞아 부상을 입게 된다. 비록 소스케 쿠니가
화살로 인한 경상을 입었지만 기병대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높기만 한데 저 고려와 문고 놈들 스시마 앞바다에 모두 수장시켜버리겠어. 하지만 이들의 희망은 딱 여기까지였다. 소호스케 쿠니는 애당초 여원연합군이 스시마 점령엔 관심이 없으며 군수품 조달 등의 다른 목적으로 스시마를 잠시 거쳐가는 것일 뿐이라 판단했고 상호 간의 오해에서 비롯된 전투이니 여원연합군이 곧 전투를 중지하고 사신을 보내 구체적인 조건과 협상을 제시할 것이라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여원연합군 함대에서 내보낸 것은 소스케 쿠니가 기대했던 사신이 아니라 8척의 군선에서 고려군을 선봉으로 하여 파도처럼 쏟아져 나오는 일천의 기병과 보병들이었다. 이들은 소호스케 쿠니의 기병대를 향해 맹렬하게 돌격하기 시작했으며 소호스케 쿠니는 여원연합군의 일천병력을 마주하고서야 자신의 판단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는 아군의 전멸을 예감한다. 소호스케 쿠니는 급히 가신 고타로와 휴에지로를 호출한 뒤 전장에서 탈출하여 다자 이후에 외적의 침입 소식을 전달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그 앞까지 밀려드는 여원연합군에 맞서 소호스케 쿠니와 그의 기병들도 용전하지만 고작 기병 75기로 여원연합군의 일천병력을 막아내기엔 턱없이 역부족이었다. 오전 6시에서 오전 8시까지 2시간에 걸친 전투에서 고타로와 휴에지로를 제외한 소스케 쿠니와 모든 기병은 전멸하고 만다. 그리고 얼마 뒤 고쿠우가 소재하는 스시마의 중심 이즈하라마저 변변한 수비 병력조차 없는 상태에서 원나라군의 공격을 받고 함락된다. 한편 스시마가 점령되기 전에 해안에 도착한 고타로와 휴에지로는 야음을 틈타 배를 타고 스시마를 탈출하여 온 힘을 다해 하카타만으로 항해했으며 이들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10월 13일 하카타 연안에 도착하여 곧바로 다자 이후에 여원연합군의 스시마 침입과 함락 소식을 보고한다. 다자 이후는 즉시 천황의 조정이 있는 수도인 교토와 납부가 있는 가마쿠라로 급보를 보내고 다자 이후에서 약 20km 떨어진 하카타만을 중심으로 여원연합군의 해안 침입을 저지하기 위해 규슈 지방의 고킨인들을 긴급하게 소집하며 방어태세를 갖추기 시작한다. 당시 일본은 군주인 천황이 국가의 상징이자 살아있는 신이란 신앙적 존재의 역할만 할 뿐 실질적인 통치는 소위 쇼군이라 불리는 정의 대장군에 의해 이뤄지는 막부라는 명칭의 무사정권 체제였으며 여원연합군이 한참 일본을 공략하던 이 시기는 바로 가마쿠라 막부의 집권기였다. 규슈 북부 지역에 위치한 다자 이후는 가마쿠라 막부의 외교 및 무역 담당 기관이자 전란 시 규슈 지방의 방어를 총괄지휘하는 군사사령부의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 여원연합군은 스시마를 점령한 후 10월 14일 오전까지 이즈하라에 주둔하면서 스시마 상도와 하도 전 지역을 약탈하고 주민들은 사륙하거나 포로도 포획한다. 그나마 험한 산속 깊숙이 대피한 일부 주민들만이 이 난리통에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는데 여원연합군이 유달리 스시마에서만 10일씩이나 머무른 이유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나 그 덕분에 다자 이후가 여원연합군의 침입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점만은 자명하다. 여원연합군 함대는 완전히 초토화된 스시마를 뒤로하고 다음 목표인 이키노시마를 향해 출진한다. 1274년 10월 14일 오후 2시 여원연합군 함대는 이키노시마 북부 해안으로 진입하여 이키노시마의 추복단인 가츠모토에 정박한 후 선발대로 기병과 보병 400을 상륙시킨다.
여원연합군의 상륙 장면을 목격한 가츠모토 촌민들은 이 소식을 세토우라에 위치한 후나카쿠시 성으로 급히 전달한다. 후나카쿠시 성의 성주이자 이키노시마 도주인 타이라노 카게타카는 스시마에서 다자이후로 가는 고타로와 효에지로를 통하여 스시마가 여원연합군에 의해 함락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같은 시간 가츠모토에 상륙한 여원연합군의 선발대는 세토우라를 점령하고자 빠르게 진군하는데 세토우라엔 이키노시마를 관할하는 본성인 후나카쿠시성이 자리잡고 있으며 세토우라에서 다자이후가 위치한 하카타 연안까지 거리가 대략 65km 정도에 불과하므로 여원연합군은 세토우라를 다자이후 공략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여겼다. 서둘러 출진 채비를 마친 타이라노 카게타카는 이키노시마의 전 병력이라 할 수 있는 기병 100기를 거느리고 세토우라에서 가츠모토로 이어지는 깊숙하고 어두운 산길을 따라 이동하던 중에 오후 4시경 가츠모토와 세토우라의 중간 지점인 신조무라의 히즈메성 앞에서 여원연합군의 선발 상륙대와 조우하게 된다. 양군이 서로 팽팽하게 대치 중인 상황에서 타이라노 카게타카의 한 기병이 여원연합군을 향해 명적이 달린 화살 하나를 높이 날리는데 살족 부위에 명적을 달아서 쏘면 명적에 있는 구멍이 공기의 저항을 받아 특이한 소리를 내며 날아간다. 우리는 명적이 부착된 화살을 효시라 일컫고 일본에선 카부라야라 부르는데 둘 다 의미는 우는 화살로 동일하다. 당시 일본에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무사들이 행하는 그들만의 전쟁 예법인 나놀이가 있었다. 먼저 한 장수가 적진을 향해 카부라야를 쏜 다음 적진 앞으로 나아가 큰 목소리로 먼저 자신의 이름과 신분을 비롯 가문 및 가계와 관련된 주요 인적사항과 내세울 만한 전공을 소개한다. 이를테면 스시마의 소스케쿠니는 여원연합군 앞에서 나는 지쇼주에이의 난때 간노라 전투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불세출의 명장 타이라노 톰모리의 후예이자 아비루 가문의 반란을 진압한 스시마국의 국주 소시게이사의 외아들 소스케쿤이다. 이렇게 나놀이를 했다고 하는데 여원연합군은 어차피 그들의 나놀이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으며 굳이 이해하려고 애를 쓰지도 않았다. 그저 처음 접하는 나놀이에 도대체 전장에서 위험하게 뭘 하는 건가 싶어 호기심으로 바라봤을 뿐이었다. 자기소개 이후 장수는 전쟁의 정당성을 알리고 아군이 정의이고 적군이 불의임을 설파하며 나놀이를 끝냈거나 심지어 적군에게 일기토를 요청하며 상대가 이에 답할 때까지 그 앞에서 칼춤을 추기도 한다. 일본에선 적이든 아군이든 나놀이를 방해하거나 나놀이가 끝나기 전에 공격을 가하는 행위는 전쟁예법에 어긋나는 행위로 크게 비난받기 때문에 서로 나놀이가 끝날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했다. 대개 나놀이의 요지는 우리는 고독한 정의의 용사, 너희는 폐역한 불의의 악당으로 귀결되기에 사실상 나놀이는 서로의 무력을 겨루기에 앞서 입으로 싸우는 공식적인 디스 배틀이며 나놀이가 끝나야 본격적으로 전투에 돌입할 수 있었다. 문제는 전투에 앞선을 행하는 전쟁의 법이다 보니 여원연합군 앞에서도 나놀이를 한다는 것인데 일본군과 달리 고려군과 원나라군에겐 나놀이 부류의 전쟁 문화나 전장 관습이 부재했으며 더군다나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사이에서 이뤄지는 나놀이는 마냥 곤욕스럽기만 했다. 결정적으로 일본의 선 장수가 나놀이를 하기 위해 이목을 집중시키라는 목적으로 효시를 쏘지만 고려나 원나라와 같은 동북아의 대륙 국가들은 효시를 본격적인 전투 개시나 돌격의 신호로 사용한다. 그래서 여원연합군은 일본군 장수가 나놀이에 앞서 날린 효시를 일본군의 공격 신호로 이해하고 효시 이후 나놀이를 하려는 일본 장수를 포함하여 일본군 전체에게 맹렬한 상공을 펼치게 된다. 일본군은 나놀이를 무시하고 공격하는 여원연합군을 명예와 예법도 모르는 모랑캐라고 비난했지만 이는 자국에서만 이뤄지는 전쟁 예법을
타국에게 맹목적으로 강요하는 투정에 불과하며 오히려 여원연합군은 나놀이란 이름으로 매번 벌어지는 일본 장수들의 자살 행위를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다. 여원연합군에게 성공의 빌미만을 제공했던 일본 특유의 전쟁 예법인 나놀이는 결국 남북조 시대와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일본 내에서도 자취를 감추게 된다. 표시를 쏘며 나놀이를 하려던 타이라노 카게타카 휘하의 그 기병은 여원연합군이 날린 화살에 맞아서 즉사하고 이를 지켜보던 기병대는 이런 무도한 패거리가 다 있는가라며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한다. 타이라노 카게타카의 기병 99기는 보병 중심의 여원연합군 선발상륙대와 정면으로 맞붙지만 스시마의 기병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선발상륙대에게 밀리며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전멸 직전까지 몰리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때마침 일몰 뒤 어둠이 짙게 깔리면서 여원연합군이 전투를 중단하고 함대가 있는 곳으로 퇴각한 덕에 타이라노 카게타카의 기병대는 간신히 전멸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늦은 오후부터 일몰 후 어둠이 내려앉을 때까지 약 3시간에 걸쳐 벌어진 전투에서 타이라노 카게타카는 휘하의 기병 80기를 잃고 히즈메 성으로 이동하여 농성전을 준비한다. 하지만 히즈메 성은 동서로 19간, 남북으로 14간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 성체인지라 방어력이 취약하여 농성전엔 적합하지 않은 데다가 성내 소수 주민들과 지역 무사들의 힘을 합친다고 한들 전력에서 열세인 상황이 크게 나아질 리도 만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라노 카게타카에겐 농성전 외에 선택할 만한 전술이 없었다. 다만 농성전을 벌인다고 해도 여원연합군의 거센 공격을 단 하루라도 버텨낼 순 있긴 할런지. 다음날 전투를 대비하는 타이라노 카게타카의 마음은 밤새도록 심란하기만 하다. 1274년 10월 15일 오전 6시 여원연합군은 이른 아침부터 전날보다 훨씬 더 많은 병력을 동원하여 히즈메 성을 완전히 포위한다. 히즈메 성에선 결기와 두려움이 뒤섞인 묘한 시선으로 이를 바라보는 가운데 여원연합군의 화살비가 마치 사신의 그림자마냥 온 하늘을 까맣게 뒤덮으면서 또다시 치열한 전투가 시작된다. 타이라노 카게타카는 기병 20기를 독려하고 얼마 안 되는 성의 주민들과 지역 무사들을 이끌면서 그들과 함께 온 힘을 다해 여원연합군의 파상적인 공세에 맞서보지만 여원연합군과의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극복할 수는 없었다. 성체로 들어오는 입구는 여원연합군의 화약 무기와 보병의 공격으로 인해 완전히 파괴되었고 사방에선 여원연합군이 그야말로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었다. 타이라노 카게타카와 남은 기병들의 전투가 아직까지 계속 이어지곤 있지만 전멸은 그야말로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타이라노 카게타카는 히즈메 성이 함락되기 직전 가신인 소자부로를 불러 다자이 후에 이키노시마의 함락 소식을 전하라고 명한다. 소자부로가 떠난 직후 타이라노 카게타카와 함께 싸우던 병력은 모두 전사하고 최후까지 홀로 싸우다 타이라노 카게타카가 자결하며 전투는 여원연합군의 승리로 끝을 맺는다. 히즈메 성을 빠르게 함락한 여원연합군은 곧바로 세토우라를 향해 진군하는데 이보다 한 발 앞서 소자부로는 여원연합군의 부임망을 뚫고 세토우라의 후나카쿠시 성으로 달려가 성의 주민들과 타이라노 카게타카의 처에게 그들의 패전 소식을 전했으며 패전 소식을 접한 그녀는 타이라노 카게타카의 노모와 아이들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키노시마 주민의 상당수가 스시마 주민들처럼 여원연합군을 피해 산으로 피난하여 훗날 카쿠레야나라 불리는 여러 동굴 속에서 숨어 지냈지만 스시마와 달리 이키노시마는 산세가 완만하고 숲이 그리 깊지 않은 탓에 동굴에 숨은 주민들은 금방 발각되어 폐죽음을 당하게 되고 고작 65명만 근근히 살아남는다. 스시마에 이어 이키노시마도 숲대밭이 되었으며 이후 여원연합군은 신속하게 재정비를 하며 다음 목적지를 향해 출진할 채비를 한다.
한편 소접으로는 세토우라에서 배를 타고 3일간 불면불휴하며 항해한 끝에 10월 18일 하카타 연안에 도착하여 다자 이후에 이키노시마 함락 소식을 보고한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10월 19일 소접으로에 이어 여원연합군까지 하카타만의 모습을 드러내자 전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한다. 이키노시마를 떠난 여원연합군 함대는 1274년 10월 16일과 17일 양일간에 걸쳐 규슈 지방의 이젠연안에 위치한 히라도시마, 노코도시마, 다카시마, 그리고 마츠오라군에 전격적으로 상륙한다. 여원연합군의 선행 목표가 하카타 연안에 위치한 다자이후의 점령임에도 불구하고 여원연합군이 이키노시마에서 곧장 하카타만으로 진격하지 않고 굳이 히가시 마츠오라 반도로 우회하여 마츠오라군과 인근 섬들에 상륙을 하게 된 데에는 1223년부터 약 50여 년간 마츠오라토를 향해 쌓인 고려의 원한이 있었다. 마츠오라군은 마츠오라 가문의 48개 일족으로 구성된 마츠오라토란 무사단의 본거지로 여원연합군이 상륙한 노코노시마, 히라토시마, 그리고 다카시마 모두 마츠오라토의 영지들이다. 마츠오라 지역은 평야가 없고 토지마저 척박하여 만성적인 농지 부족에 시달린 탓에 마츠오라 사람들은 일찍부터 바다로 눈을 돌려 농작보단 어업과 해운업, 그리고 해상무역에 의존하며 지역의 생계를 유지했으며 바다가 주된 생계수단인 만큼 마츠오라토는 일찍부터 전력이 탄탄한 수군을 보유하고 있었다. 마츠오라토는 어획의 흉년, 해운업 또는 해상무역의 부진으로 인해 지역의 생계가 어려워지며 이를 해결하고자 자신들의 강력한 수군력을 바탕으로 왜고라 불리는 해적 집단으로 돌변하여 고려와 중국의 도서지역 및 해안가 마을을 습격, 재물과 곡식을 약탈하고 주민들을 살해했으며 또한 주민들을 납치하여 자신들의 노예로 삼거나 타 지역 또는 해외의 노예로 팔아넘기곤 했다. 심지어 이들은 남해에서 조세로 거둔 곡물을 창고로 운송하는 고려의 좋은 선들까지 약탈하면서 고려에게 상당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 1223년 5월 금주를 침입하며 처음으로 고려의 모습을 드러낸 왜구는 1274년 10월 여원연합군이 일본으로 출정할 때까지 50여 년 동안 총 11차례에 걸쳐 고려를 침입했는데 그 왜구들의 중심 세력이 바로 마츠오라토와 앞서 토토화된 스시마 출신이었다. 고려 말기에서 조선 초기까지 스시마, 이키노시마, 그리고 마츠오라는 초이 왜구의 3대 거점으로 마츠오라토는 스스로 해상무역에 종사하는 해상단체임을 자처했지만 고려에겐 시종 일관 자국을 노릇질하고 자국민 살해와 납치를 일삼는 왜구의 주력으로 그저 고려가 토벌해야 할 왜구 집단일 뿐이었다. 여원연합군이 마츠오라군에 상륙하자 마츠오라토는 무사들을 소집하여 본진으로 이어지는 길목인 마츠야마에 진을 설치하고 히젠 지역의 고킨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추가 병력을 규합하려 했지만 실현성이 없어 마츠오라토의 병력 확충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고킨인은 가마쿠라 막부 시절 일본의 실질적인 통치자 쇼군에게 영지를 하사받아 다스리는 영주이자 쇼군과 주종 관계에 있던 막부 직속 무사로서 이들은 막부와 천황을 위한 노역과 군역의 의무를 지닌다. 따라서 전란 시 고킨인은 막부와 천황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병력을 이끌고 쇼군의 군대에 합류해야 하며 주어진 의무에 충실하지 않을 경우 고킨인의 칭호와 영지를 몰수당하는 가히의 길을 당하게 된다. 앞서 스시마 함락 소식을 접한 다자 이후는 여원연합군의 규슈 침입에 대비하여 긴급히 총동원령을 발령했으며
이에 따라 이전 지역의 고킨인들은 이미 병력을 이끌고 하카타 지역으로 이동한 상태였다. 마츠우라토의 14대 당주이자 영지를 다스리는 영주 마츠우라 코타오. 고킨인인 그 역시 다자 이후의 총동원령에 따라 마츠우라토의 병력 일부와 함께 하카타로 이동하여 막 집결을 마친 시점인지라 마츠우라토는 이래저래 병력을 충원할 수도 원군의 지원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마츠우라토 최후의 순간이 생생한 현실로 이들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다. 여온연합군은 10월 16일에서 17일 양일간에 걸쳐 노코노시마, 히라도시마, 다카시마, 그리고 마츠우라군을 공격하여 마츠우라토의 본진과 영지들을 일거에 토벌하려는 전략을 실행하는데 무엇보다 마츠우라토의 본진인 마츠우라군을 초토화시키는 것이 전략의 핵심이었다. 마침내 여온연합군은 적진을 향해 수많은 화살을 쏘아올리며 공격을 시작하고 마츠우라토 역시 자신들의 명운을 걸고 치열하게 응전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 자신들이 맹렬하게 뛰어가고 있는 이 전장은 바로 그간 듣도 보도 못한 온갖 하얀 무기들이 난무하는 이전보다 더욱 잔인하게 진화한 새로운 전장이란 사실을 여온연합군은 그간 일본 원정에서 벌어지는 전투마다 고려에선 진천래, 원나라에선 대츠아오, 일본은 훗날 대뽀라 부르는 폭탄을 비롯 폭약이 설치된 화살인 화성과 초창기 화포인 동화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화약 무기를 활용하여 승리를 거두었으며 또한 아군의 인명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스시마와 이키노시마에서 벌어진 전투에 비해 규모가 더 방대해진 마츠우라군 전투에선 자연스레 더 많은 양의 화약 무기가 전장에 투입되며 그 위력은 더욱 배가 되었으며 강력한 화력을 앞세운 여온연합군의 격렬한 공세에 마츠우라토 무사들은 일대 혼란과 공포를 겪는다. 폭음을 처음 접한 전투마들이 논란에 앓히며 기병들은 낙마를 하게 되고 파편과 낙마에 의해 중상을 입거나 전사하는 병력이 증가하면서 마츠우라토의 전투력은 점차 고갈되어 간다. 설상가상으로 여온연합군은 마츠우라토 궁병의 사거리 밖에서 독화살을 쏘아대며 적들이 달려드는 족족 황천길을 안내하고 있었다. 양국의 훈련된 병사 및 무관의 능력을 기준으로 일본 무사의 활인 고세이큐는 평균 사거리가 1.27되지 않는 데 반하여 고려군과 원나라군의 복합봉인 각궁은 평균 사거리가 약 2정에 달하고 최대 사거리는 약 3점에 육박하며 활의 세계인 장력이 뛰어나 호세이큐보다 3배 이상 높은 관통력과 살상력을 지닌다. 더군다나 2m가 넘는 장궁인 코세이큐에 비해 1m 남짓한 크기의 단궁인 각궁은 육상과 마상에서 민첩하게 다루기가 수월하여 여온연합군은 호세이큐라면 절대 불가능할 속살을 하고 마상에서 후면에 활을 쏘는 해사법을 구사하는 등 활을 다루는 기술적인 면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화약 무기와 활을 앞세운 여온연합군의 집중적인 공격 앞에서 맥을 추지 못하던 마츠우라토는 무엇보다 불리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을 만한 마땅한 반격 수단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수차례 병력을 재정비해가며 여온연합군에게 계속 맞서보지만 번번이 패퇴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츠우라토는 화살마저 완전히 바닥이 나고 만다. 마츠우라토를 향한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던 여온연합군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마츠우라토를 거세게 밀어붙이며 백병전으로 이들을 괴멸시킨다. 한줌의 소수 병력이 끝까지 저항했지만 이는 그저 꺼져가는 불꽃의 마지막 몸부림일 뿐 무엇을 한데 이미 기울어진 전세를 돌이킬 수는 없었다. 여온연합군은 마츠야마에서 반나절에 걸쳐 마츠우라토 세력을 완전히 제압하고 마츠우라토의 본질을 철저하게 파괴했으며
그들의 선박도 밤새 모두 소각해버린다. 여원연합군이 마츠오라군을 크게 토벌한 이후 마츠오라 지역은 인구 감소 및 지역 경제의 몰락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힘든 시기를 보내지만 이후 80여 년간 고려에는 왜구가 출몰하지 않았다. 그러나 1350년 경인년을 기점으로 마츠오라토는 또다시 왜구의 주력이 되어 고려의 땅을 침범하기 시작한다. 여원연합군은 본진인 마츠오라군을 토벌하기 직전 주요 영지인 다카시마를 먼저 제압하고자 다카시마 북단의 아오라와 최남단 후나카츠에 상륙한다. 사실 당시 다카시마에는 여원연합군의 공격에 대응할 수비 병력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오라에 상륙한 여원연합군 앞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들은 다카시마의 조세 징수와 내부 치안을 담당하는 관리인 지토 다카시마 루쿠로 우에무먼과 그의 아들과 아버지 그리고 인근에 함께 살고 있는 다카시마 가문의 소수 일족들로 이들은 모두 여원연합군을 향해 칼을 겨누고 돌진한다. 비록 적은 수이지만 이들은 다카시마 북단 지역에서 여원연합군에게 대적한 유일무이한 집단이었으며 한줌도 안 되는 사람들이 여원연합군에게 칼을 겨누다니 무모하다 못해 아예 무의미해 보일 정도이지만 이들은 그저 고향을 지켜내고 싶었을 뿐. 다만 그 뜻은 숭고했으나 이들이 여원연합군에 의해 멸족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한편 여원연합군이 다카시마에 상륙했다는 소식을 접한 일부 마츠오라토 무사들이 다카시마의 덴노우라를 통해 입도한 뒤 인근 히모토산으로 이동하여 급히 히모토 산성을 정비한 후 후나카츠에 상륙하여 에스파는 여원연합군과 격렬한 전투를 벌였지만 이들은 거의 전멸당하는 치명적 타격을 입고 패퇴했으며 이를 끝으로 여원연합군은 더 이상의 저항 없이 다카시마를 완전히 점령하게 된다. 원입골수, 원한입교에 사무치다. 일본 원정에 참전한 고려군은 특히 대를 이어 왜구의 침입과 폐해를 겪은 삼남지방 출신들이 많아 왜구에 대한 원한이 깊었던 터라 원나라군은 마츠오라 지역을 기어이 토벌해야겠다는 고려군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으며 고려군은 원나라군에게서 고려의 원한이 참으로 매섭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마츠오라토를 처절하게 도륙했다. 하카타만 진격을 잠시 미루면서까지 수행한 마츠오라토 토벌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여원연합군은 마츠오라군에서 출항하여 1274년 10월 19일 오후 2시 겐카이시마를 지나 하카타만으로 진입한다. 여원연합군이 향하는 하카타만은 규슈 지방을 다스리고 방어하는 다자이후가 위치한 지역으로 일본 서부의 수도라 하여 서경이라 칭하는 다자이후를 점령해야만 비로소 규슈 지방을 손에 넣은 것이고 일본 친서군을 완패시킨 것이라 간주할 수 있기에 여원연합군은 원정을 준비하며 다자이후와 규슈 점령에 필요한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했는데 여원연합군은 일본이 하카타만의 정확한 상륙 장소와 시간을 특정하기 어렵도록 동틀 무렵에 기동하면서 한 곳이 아니라 모모지바루, 하카타, 그리고 하코자키 세 곳에 분산 상륙을 하고 세계 제대의 협공을 통해 하카타 지역과 다자이후를 신속하게 점령한 후 유슈 지역의 곡창지대인 스쿠시 평야로 진격하여 이를 확보함과 동시에 다자이후를 본진으로 삼아 일부 병력을 시모노세키 앞으로 전진 배치하여 규슈로 통하는 좁은 길목을 꽁꽁 틀어막고 휴식과 함께 병참을 보강하며 재정비를 한 후 수도인 교토와 맞부가 있는 가마쿠라를 공격 및 점령하여 천황의 항복을 받고 복속시킨다는 전략이다.
참고로 현 하카타만의 해안선과 당시 하카타만의 해안선을 비교해보면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데, 현 하카타만의 해안선은 간접 공사를 통해 본래 해안이었던 지역의 대부분이 육지로 바뀌며 새롭게 조성된 것으로, 하늘색으로 표시된 현재의 해안선과 달리 중세의 해안선은 하카타 내륙 깊숙이 형성되어 있었고 습지대가 많았다. 온나라군 우부부 원수인 흥다구가 이끄는 여원연합군에 선발되는 하카타만에 진입하여 함대 정박이 가능한 하카타만 서부 지역의 이마스 해안에 상륙한 후 일본의 이마스 해안 감시대를 공격하여 패퇴시킨다. 이어서 원나라군이 이마스 해안 인근에 교두보로 활용할 진영을 설치하자 여원연합군의 후속 군선들이 이마스 해안으로 순차적으로 이동하여 정박하기 시작한다. 온나라 동군은 다음 날인 10월 20일 아침 하카타만의 모모지바루에 상륙할 예정인 고려와 원나라의 최종 예군을 상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엄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고자 홍다구의 지휘하에 신속하게 동진하여 메이도아마 연안을 확보한 뒤 모모지바루 남쪽에 인접한 수하라산을 점거하고자 빠르게 진군해 나간다. 늦은 오후 수하라 지역에 도착한 원나라 동군은 수하라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나선 하라다가문과 마치우라토의 연합군을 만나 교전을 벌이는데, 원나라 동군은 이들을 아주 무참하게 돌입한다. 하라다 가문과 마치우라토의 연합군이 전멸 직전 간신히 패퇴하면서 전투는 끝이 났으며, 원나라 동군은 수하라산을 점거하고 진을 설치한 후 다음날 일출까지 휴식을 취하며 부대를 재정비한다. 1274년 10월 20일 동틀 무렵 이마스 해안을 떠나 메이도아마 앞바다를 항행하던 고려군 함대는 오전 6시가 지나며 파도 위로 여명이 밝아오자 하카타만의 사와라가와 하구에 위치한 모모지바루를 향해 상륙을 감행한다. 다자 이후에 스시마의 함락 소식이 전해진 날 10월 13일 여원연합군 주력이 하카타만에 상륙한 날 10월 20일 일주일 일한 기간은 다자 이후가 여원연합군의 내습에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다자 이후의 친제부교 겸 일본 진서군의 총사령관인 쇼니스키요시와 부사령관 오토모 요리야스는 고큐닌을 대상으로 총동원령을 발령하여 이들을 모두 소집한 후 하카타와 아카사카 지역 내 주요 거점들에 배치하며 방어 태세를 강화하기 시작한다. 당시 일본의 가마쿠라 막부는 여원연합군의 침입에 대비하여 규슈 지방의 영지를 소유한 고큐닌들과 그들의 가문이 보유한 병력에게 여원연합군의 침입이 예상되는 규슈 지방의 치쿠젠 연안과 히젠 연안을 3개월 순번제로 방비하는 군역을 부과하는데, 이를 이북 경고번역이라고 한다. 여원연합군이 하카타만에 상륙하던 시기에 이곳 경고번역에 따라 하카타만 일대 지역을 군사적으로 방어하는 주된 책임은 쇼니, 하라다, 시마즈, 그리고 오토모 가문에게 있었다. 일본의 원고 기략에 의하면 여원연합군의 침입에 대응하고자 하카타 지역 방어의 책임을 맡고 있는 쇼니, 시마즈, 오토모 3개 가문에서 출병한 기병이 총 1500기, 규슈 지방의 총동원령에 의해 소집된 고큐닌 기병 총 3875기, 규슈 지방에서 영혼까지 긁어모은 이들의 총병력은 고압 기병 5375기이며 당시 부대 편제상 기병에 가산되는 보병 전력까지 감안하면 총병력은 약 1만 1천으로 추정되며, 이들을 진두지휘하며 여원연합군과 전투를 치르게 돼 하카타지구 야전사령관에는 일본 진서군 총사령관 쇼니스케요시의 셋째 아들 쇼니 가게스케가 임명된다. 고려군 함대의 움직임을 주시하던 쇼니 가게스케는 고려군의 모모지바루 상륙작전을 간파하고 모모지바루에서 동남쪽으로 근거리에 위치한 아카사카 지구의 방어를 맡고 있는 게쿠치 다케오사에게 출격하여 고려군의 상륙을 저지하도록 명한다. 하지만 기쿠치 다케오사의 부대가 모모지바루로 출격하는 것은 명령처럼 쉽지만은 않았는데, 모모지바루로 향하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는 수하라산에 주둔 중인 원나라 동군이
이른 아침 모모지 바루로 향하던 키쿠치다 케오사의 부대를 중간에서 가로막고 나섰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해안가는 수심이 얕고 암초가 많아서 해영 군선이 접안을 할 수가 없다. 한국 사극의 묘사처럼 대형 군선들이 해안에 정박하면 장병들이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적진을 향해 돌격하는 그런 간단한 방식으로 상륙전이 이뤄지진 않는다. 현대전에서도 병력을 수송하는 대형 군함은 수심이 얕고 암초가 많은 해안가에 접안할 수가 없어서 대형 군함은 해안 인근 수심이 확보되는 곳에 위치하고 병력과 군수물자는 상륙정을 통해 해변으로 운반한다. 적군이 아예 없는 해안에 상륙하는 것이면 모를까 적군이 상륙전에 방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아군이 상륙하는 과정에서 화산 공세에 시달리며 큰 피해를 입고 상륙에 실패할 수도 있다. 예나 지금이나 상륙전은 늘 어렵고 위험한 작전이며 적군을 압도하는 전력으로 상륙전을 수행할 때만 성공할 수 있다. 고려군이 상륙하려는 모모지 바루도 평균 수심이 5.4m에서 7.2m 사이밖에 되지 않고 거친 암초가 많아서 고려군의 100톤급 대형 주력함 천료주는 모모지 바루 해안에 접안할 수가 없다. 따라서 천료주 한 척당 하나씩 배정된 상륙선 발도로 경질주를 이용하여 함대와 해변 사이를 수십 차례 왕복하며 모든 병력과 전투마 그리고 군수물자를 운반해야 하므로 상륙이 완료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며 또한 상륙 과정이 적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 상륙선으로 이동 중에 또는 상륙 직후 방어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되므로 병력과 물자의 손실 없는 완전한 상륙을 위해서 육지에 주둔 중인 아군의 어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수아라산에 주둔하던 원나라군이 키쿠치다 케오사의 부대를 저지하며 고려군의 상륙을 엄호하는 동안 일주과 함께 시작된 고려군 5천 병력의 모모지 바루 상륙은 오전 10시경에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참고로 당시 김반경 장군의 고려군이 상륙한 사와라군의 모모지 바루는 오늘날 하카타 내륙 지역에 자리잡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후쿠오카타와의 남쪽 후쿠오카 시립박물관과 모모치 중앙공원이 위치한 지점에 해당한다. 모모지 바루에 상륙한 고려군과 고려군을 엄호하던 원나라 동군은 아카사카를 향해 진군하며 아카사카 및 하코자키에 주둔 중인 일본 진소군의 좌측면을 압박하기 시작한다. 이때 키쿠치다 케오사가 지휘하는 진서군 1,300이 여원양권의 진군을 막아서며 상륙 이후 양군 사이에서 첫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전투는 정오즈음하여 여원연합군의 승리로 끝이 난다. 선봉에 섰던 고려군은 이 기세를 몰아 도리타이와 베프를 돌파하며 진서군을 몰아내고 하카타 지역의 전략 요충지인 아카사카를 강습하여 빠르게 점령하는 데 성공한다. 그리고 원나라 동군은 아카사카의 소나무 숲으로 진주하여 새로이 진영을 설치한다. 이날 김반경 장군 휘하의 고려군이 모모지 바루에서 아카사카까지 일본 진서군을 패퇴시키며 거침없이 진군하는 모습을 목도한 원나라군 총사령관 훈두는 크게 감탄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몽골인이 비록 전투에 익숙하다고는 하나 어찌 이와 같을 수 있겠는가. 당시 고려군이 점령한 아카사카 지역은 지금과 달리 개천과 늪이 많은 습지대였으며 심지어 아카사카 인근 토리카이는 바다에 접해있는 질퍽한 갯벌이었다. 기병 중심의 일본 진서군은 기마공병의 활을 쏘며 적을 요격하는 기사를 기본 전법으로 구사한 터라 야전사령관인 쇼니 가게스키는 말이 기동하기 어려운 아카사카를 진서군이 피해야 할 전장이라 생각했다. 그는 전력이 열세인 상황에서 아군에게 불리한 전장인 아카사카 지역에 추가로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안 그래도 적에 비해 부족한 병력을 분산시키며 패배를 초래하는 자충수로 여겼고 모든 병사를 하카타의 오키노와마로 집결시킨 후 여원연합군이 하카타를 공격해올 때 기사 공격을 통해 크게 일격을 가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 판단했다. 그러나 키쿠치다 케오사의 생각은 달랐다. 비록 키쿠치다 케오사의 부대가 고려군에게 밀리면서 아카사카 지역 방어에 실패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키쿠치다 케우사가 전장에서 무능력하고 지략도 없는 졸장인가 하면 그건 또 아니었다. 그는 전반적으로 전력이 열세인 아군의 입장에선 아군과 적군 모두에게 무난한 전장 환경보다는 아군과 적군 모두에게 불편한 전장 환경이지만 적군에겐 낯설고 아군에겐 익숙한 전장이 유리하다고 여겼다. 아카사카 특유의 지리 및 환경적 특징에 썩 밟지 못했던 여원연합군에 비해 이에 익숙한 일본 신서군에겐 분명 홈그라운드의 이점이 존재했다. 그는 여원연합군이 잔여를 재정비하기 전에 허를 찌르는 기습을 지속적으로 감행하여 여원연합군의 퇴각을 유도하고 하카타와 바자 이후로 진군을 할 수 없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국 키쿠치다 케오사는 오키노와마로 집결하는 대신 기병 230기를 이끌고 독자적인 군사 행동에 나서게 된다. 키쿠치다 케오사의 부대는 두 차례에 걸쳐 원나라 동군을 기습하여 한동안 수하라 지역으로 퇴각시키는 등 어느 정도 자신이 원하던 소기의 전과를 거두기도 하지만 병력의 규모가 크지 않았던 키쿠치다 케오사의 부대는 두 번의 교전에서 부대 병력의 대부분을 잃고 만다. 이날 여원연합군에 맞서 싸운 또 다른 고핀인으로는 타케자키 스에나가, 미치이 스케나가, 시로이시 미치야스, 부고 코레츠카, 후쿠다 카네시게 등이 있었으며 이들은 아카사카, 토리카이, 소하라 지역을 오고 가면서 한동안 여원연합군과 일제일대의 공방전을 벌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도 각자 기병 100기 수준의 소규모 병력인지라 두세 차례의 전투만으로도 상당한 병력 손실을 겪으면서 끝내는 부대 단위의 전투력을 상실하게 된다. 하카타로 이어지는 좌측면 방어선의 초기 붕괴를 막고 한시적이나마 이를 근근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고핀들이 아카사카 지역에서 항전한 덕도 있지만 아카사카의 여원연합군이 하카타와 하코자키의 다른 제대들이 상륙하여 함께 협공할 시점이 될 때까지 일본 진서군의 이목을 끌며 시선을 분산시키고 그들의 상륙에 필요한 시간을 벌려낸 전략적인 목적으로 한동안 저측면 방어선 돌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던 여원연합군 내부 사정에 기인한 부분도 크다. 따라서 전력이 우세한 여원연합군을 평생 붙잡아 둘 수는 없는 법, 좌측면 방어선 돌파는 사실상 시간과 선택의 문제였다. 결국 그로부터 약 서너 시간 뒤 좌측면 방어선은 여원연합군에 의해 돌파당하며 붕괴되고 만다. 키쿠치다 케우사를 비롯하여 살아남은 모든 병력은 여원연합군에 쫓기며 하카타 지역으로 패주한다. 타케자키 스에나가는 종전 후 자신의 전공을 기록할 겸 이를 인정받아 막부의 쇼군에게 보상을 받으려는 의도로 자신의 관점에서 10월 20일에 겪은 모든 전투들을 상세하게 묘사한 그림을 남기는데 이를 몽고숲 내에 살아한다. 성동격서,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을 친다. 1274년 10월 20일 정오 무렵 무모지 바루에 상륙한 고려군과 원나라 동군이 일본 진서군을 연파하면서 아카사카를 향해 빠르게 진격하고 일본 진서군의 모든 이목이 한창 무모지 바루와 소하라 그리고 아카사카에 쏠려있던 바로 그때 용장으로 유명한 고려의 우군사 김문비와 좌군사 김신이 이끄는 고려군과 원나라의 저도 부원수인 유복형이 이끄는 원나라 서군을 포함하여 두합 1만 5천 병력을 실은 여원연합군 함대는 이마스의 안을 떠나 항행하다가 오키로와마와 하코자키의 안에 전격적으로 상륙하는 뛰어난 전술적 움직임을 선보인다.
그리고 여원연합군은 모모지바루, 오키노와마, 하코자키에 상륙한 3개 제대가 협공하여 일본 진서군을 섬멸하고 다자이후를 점령한 뒤 스쿠시 평야로 진격하여 규슈 지방을 장악하면서 이를 일본 본토에서 분단시키라는 전략을 실행한다. 여원연합군의 2개 제대가 각각 오키노와마와 하코자키 인근에 상륙하자 일본 진서군은 크게 당황하는데, 이는 전쟁을 주도하고 승리하기 위해 일본 진서군이 여원연합군의 여러가지 공격 전술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방어 및 반격 전술을 상정하며 자신들이 짜놓은 전쟁의 판이 한순간에 어그러지며 전세가 순식간에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일본 진서군은 여원연합군의 하카타만 상륙을 경계하며 이를 무산시키고자 부단히 노력했지만 예나 지금이나 긴 해안선을 감시하며 적군이 상륙할 지점을 정확하게 특정하고 방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일단 일본 진서군은 여원연합군이 제정신이라면 진서군의 주력이 주둔하고 있는 하카타와 하코자키 인근에 안에 상륙할 리 없다며 그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일본 진서군은 고려군의 모모지바루 상륙을 간파하고 이를 저지하고자 긴급히 출격했지만 원나라 동군의 시의적절한 엄호로 인하여 실패하게 되고 고려군은 모모지바루에 상륙하는 데 성공한다. 그러자 일본 진서군은 여원연합군의 모든 후속 상륙은 당연히 점령한 모모지바루에서 이뤄질 것이며 여원연합군의 전 병력이 모모지바루에 상륙하여 집결한 후 앞서 상륙했던 고려군과 원나라 동군이 아카사카를 돌파하여 하카타로 이어지는 길을 확보하고 나면 집결한 여원연합군의 전병력이 하카타로 진격하여 자신들과 조업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 그래서 일본 진서군의 야전사령관인 쇼니 가게스케는 아군의 전병력을 우키노와마로 집결시킨 후 여원연합군이 아카사카를 돌파하여 하카타로 진군하면 하카타에서 여원연합군에게 총공세를 퍼부어 패퇴시키고 전쟁을 승리로 끝맺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게 된다. 일본 진서군 지휘부도 이 전략에 찬성하는데 이들은 보병 중심의 여원연합군에 비해 기병 중심의 아군이 전투력면에서 우월하다고 평가하며 비록 여원연합군이 병력수와 전력면에서 우위에 있지만 아군도 전병력이 집결한 뒤 기병 전력을 앞세워 여원연합군과 맞붙는다면 그 격차를 충분히 상쇄하며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고 아울러 하카타 지역이 넓은 평야지대여서 기병 중심의 아군이 보병 중심의 여원연합군과 대의전을 치르기에 매우 유리한 전장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당시 기병이 전투력이 보병이 전투력보다 우세하다는 것은 많은 전쟁에서 입증된 보편적인 사실이었고 같은 대륙에서 육로로 이동하는 원정이 아니라 바다를 건너가는 원정을 준비했던 여원연합군의 경우 전투마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기병보다 보병을 중심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던 터라 실제로 전체 병력은 여원연합군이 대략 3배 정도 없었지만 기병의 수는 일본 진서군이 약 1.7배 정도 더 많았다. 따라서 이들의 전력이 터무니없는 흰소리만은 아니었으며 진서군 입장에선 승리를 위한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여원연합군이 분명 병력을 이끌고 하카타로 진격해올 것이란 확신이 크다 보니 그때부터 전군의 이목은 오직 아카사카의 전황과 여원연합군이 하카타에 진군하게 될 시점에만 쏠리게 된다. 그 틈을 헤집고 여원연합군의 2제대가 일본 진서군 본진의 뒷마당 격인 우키노와마와 하코자키 인근해 안에 전격적으로 상륙하여 일본 진서군의 뒤통수를 냅다 후드려 패기 시작하면서 하카타 병원에서 여원연합군과 대의전을 벌여 결정적인 승리를 달성하겠다고 벼르던 일본 진서군은 졸지에 아카사카, 오키노와마 그리고 하코자키 세 방면에서 여원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되면서 어떻게 해야 정면을 피할 수 있을 것인지 급히 고민해야 할 처지로 전락하고 만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것일까? 그놈은 그냥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자네 그것을 확 물어본 것이요.
하코자키의 아내 상륙한 여원연합군은 곧장 하코자키를 강습한다. 당시 하코자키의 방어는 일본 진서군 부사령관인 오토모 요리야스의 부대와 시마즈 히사츠네의 부대가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하코자키를 공격하는 여원연합군을 맞아 교전을 벌이게 된다. 그러나 여원연합군의 공세를 버텨내지 못한 진서군이 하코자키를 포기하고 북남쪽으로 후퇴하면서 하코자키는 여원연합군의 수중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때 일본 전국의 무사들이 군신으로 숭배하는 유미 아치만을 섬기는 신사인 하코자키 아치만구가 여원연합군의 병화로 잿더미가 되자, 이를 지켜본 일본 진서군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는다. 시간이 10월 20일 신시를 향할 무렵, 하늘에 먹장 같은 구름이 조금씩 모여들더니 날씨가 점차 흐려지기 시작한다. 하코자키가 여원연합군에게 함락되었다는 소식에 이어 여원연합군이 오키노하마에 상륙하여 일본 진서군의 본진인 하카타를 향해 진격 중이란 소식을 접한 하카타 지구야 전사령관 쇼니 가게스케는 인근에 산지한 진서군을 규합하여 전열을 가다듬을 시간이 없어서 급히 최정예 기병 500기를 이끌고 출진하여 여원연합군의 선봉에 나선 고려군을 향해 돌진하며 과감하게 선제 공격을 감행한다. 하지만 기세등등했던 쇼니 가게스케의 기병 500기는 고려군과 맞붙어 크게 패배한 데 이어 고려군과 원나라군에 의해 포위를 당하며 전멸당할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한 후 황급히 하카타로 패주하고 원나라군 기병 15기가 쇼니 가게스케의 뒤를 바짝 추격하기 시작한다. 이때 후퇴하던 쇼니 가게스케의 눈에 기병들과 함께 자신을 추격하던 한 장수의 모습이 들어왔고, 쇼니 가게스케는 뒤태없이 그를 향해 활 시위를 힘껏 당겼다 놓는다. 화살은 빠르게 날아가 그 장수의 흉판에 깊이 꽂히고 그는 큰 부상을 입은 채 낙마를 하게 되는데, 쇼니 가게스케가 자신을 추격하던 기병대의 지휘관 정도로 여기며 저격했던 그 장수는 바로 원나라 서구를 지휘하는 저부도 원수인 유복형이었으며, 그는 부상 직후의 치료를 위해 전선을 이탈하여 하카타만의 정박한 함대로 복귀한다. 하코자키와 오키노하마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잇따라 패배하며 궁지에 몰린 일본 진서군은 때마침 아카사카 지역의 방어선마저 붕괴되며 하카타의 삼면에서 여원연합군 세계제대의 협공을 받는 극도로 위험한 전황에 처하게 되고, 이를 버텨낼 재간이 없던 일본 진서군은 하카타를 포기하고 최종 방어선을 다자 이후의 서쪽 방위진지인 니시키까지 후퇴시키기로 결정한다. 이로써 하카타만을 중심으로 구축된 30km에 달하는 진서군의 모든 해안 방어선은 붕괴되고 만다. 먹구름이 잔뜩 낀 건풀은 하카타만의 하늘이 일몰조차 삼켜버린 1274년 10월 20일 유시 무렵이었다. 풍전등화, 곧 들이닥칠 바람에 의해 언제 꺼질지 모르는 촛불같이 위태로운 상황. 다자 이후 서쪽에 위치한 수성은 하카타만을 정면으로 막아선 대규모 방벽으로 하카타와 수성 사이는 사방이 트인 평야지대라 농성을 할 수 있는 군사시설이 전무하다. 따라서 하카타만에서 여원연합군을 저지하지 못한 진서군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책은 일단 수성으로 후퇴하여 다자 이후의 명운을 걸고 여원연합군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뿐이었다. 결국 수성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일본 진서군에게 여원연합군을 막아내야 할 최후의 저지선이 된다. 수성은 동서로 길이가 1.2km에 달하는 방어용 제방으로 하카타 방면으로 폭 60m, 깊이 4m의 홀을 파서 물을 저장했기 때문에 수성이라 불렀으며, 유사시 중앙에 위치한 수문을 개방해서 적군이 있는 하카타 일대를 물로 공격할 수 있는 군사시설이다. 수성의 축조 시기는 7세기 후반이며 축조된 이유는 당시 백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660년 7월 18일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한다. 그러나 백제를 재건하려는 백제부군군이 봉기하여 세력을 급속히 확장해가자
나당연합군은 백제부 운군을 토벌하고자 당나라 13만과 신라 5만으로 구성된 18만 대군으로 출정에 나선다. 이에 5천 병력에 불과한 백제부 운군은 당시 혈맹인 외국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하였고 일본은 군선 1천 척과 전투병 2만 7천을 파병한다. 663년 8월 27일 당시 백강 또는 백총강이라 부르던 오늘날의 금강하구에서 백제부 운군과 일본의 연합군이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에 맞서 싸우게 되면서 역사상 최초로 한중일이 각기 다른 대륙의 동맹국과 연합하여 격돌하는 국제전인 백강 전투가 벌어지는데 백제부 운군과 일본의 연합군은 이 전투에서 패배하고 만다. 일본은 백강 전투에서 패전한 직후 아군 병력과 함께 백제의 왕족 및 유민들을 군선에 싣고 돌아왔으며 이때부터 일본 조정은 신라와 당나라의 보복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게 되고 백제의 앞선 축성소를 활용하여 다자이후를 방어할 군사시설을 건설하기로 결정한다. 그렇게 나당 연합군의 침입에 대비하고자 백제 유민의 축성술로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수성과 오노성이다. 비록 당시엔 예상과 달리 나당 연합군의 침입이 없었으나 1274년 10월 20일 축시 수성은 후퇴하는 일본 진서군의 뒤를 맹렬히 추격하며 600여 년이 지나 백제 유민들이 구축한 다자이후의 방어체제를 공격하려는 고려군과 마주하게 된다. 그러나 고려군이 수성과 다자이후를 공격하려는 순간 때마침 들려오는 퇴각 신호로 인해 수성 바로 앞에서 함대가 정박해 있는 하카타만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여원연합군은 일본으로 출정한 이후 줄곧 야해가 아닌 함대 내부에서 수경을 했는데 이는 섬에서 전력은 약세이나 지리에 익숙한 일본군의 야습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일본 진서군과 그들의 본토에서 전투 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원연합군이 점령한 하카타에서 수경을 하며 다음 날의 전투를 대비하지 않고 굳이 함대 전초기지로 퇴각하는지 고려군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유시 무렵부터 조금씩 내리기 시작한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더니 이내 억수같이 쏟아지는 가운데 고려군은 퇴각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 내일 있을 전투를 기약하며 수성에서 물러난다. 수성에서 퇴각한 고려군과 하카타에서 퇴각한 원나라군은 하카타만 함대 전초기지로 속속들이 복귀하고 이어서 고려군과 원나라군의 지휘관들은 서둘러 연합 군사작전 회의에 참석한다. 일단 고려군은 귀슈에서 전투를 하면서도 점령지 수경을 하지 않고 함대 수경을 지속하는 문제점을 제기한 후 다자이후 공격 전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회의를 시작했지만 원나라군이 수경지 문제와 다자이후 공략이 아닌 철군에 관한 논의를 시도하면서 고려군의 좌중은 이내 술렁이고 만다. 이날 밤 군사작전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은 동국동감과 고려사 및 고려사 조료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고려군은 애초 원하지 않았던 일본 원정이지만 이왕 시작한 전쟁인 만큼 공세를 계속하여 끝을 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고려군의 모든 야전 지휘관들은 철군을 완강히 반대했다. 고려군 도독사 김반경은 우리 군이 이미 적진에서 잘 싸우고 있어 사기가 충만하다고 말하면서 중국 진나라의 명장인 맹명이 아곤의 군선들을 모두 불태운 뒤에 한나라의 한신이 배수의 진을 친 뒤에 적과 싸워 내승을 거둔 고사를 인용하며 여원연합군도 하카타로 병력과 군수물자를 옮긴 뒤 수경하고 다음날 다자이후와의 결전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나라군 총사령관 훈둔과 야전 지휘관들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며 강경하게 철군을 주장하는데 첫째, 손자병법 모공편에서도 지적하듯이 적은 병력의 군대는 강하더라도 많은 병력의 적군에게 사로잡히기 마련이며 아군의 병사는 필요하고 물자가 부족하나 시간이 갈수록 적군의 병사와 물자는 나날이 많아질 것이다. 둘째, 여원연합군이 소유한 화살이 거의 다 소진되었다. 셋째, 원나라 좌부도 원수 유곡형이 심한 부상을 당해 전의를 상실했고 또한 후속 치료가 필요하다. 일단 원나라군에서 지적한 철군의 이유를 하나씩 요약하면서 살펴보면 세 번째 이유가 한 제대를 지휘하는 최상위 지휘관의 부상인데
유복형의 부상은 군형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전이를 상실한 상태에서 후속 치료가 필요하다면 유복형을 본국이나 고려로 서둘러 귀환시키고 서군의 지휘관은 함께 원정을 구차르나 사모카와 같은 다른 유능한 장수가 맡도록 하면 된다. 유복형이 남송의 앞뒤와 같은 대처 불가의 명장인 것도 아니며 적절한 대안이 존재하므로 사실상 세 번째 이유는 철군을 해야 할 중대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 장병의 전투 피로도 증가 및 병력의 감소, 그리고 화살의 소진 및 분수물자 보급의 어려움, 풍도는 바로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철군을 염두에 두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이유는 군의 전투력 및 승리와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지 못하면 중세에서든 현세에서든 군대의 지휘관이라면 철군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중대한 문제점에 해당한다. 그러나 고려와 원나라는 1271년부터 3년간 황주, 공주 및 금주에서 둔절을 경작하고 탐나의 목마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대략 10만 석 규모의 군량미와 충분한 양의 건조된 전투마 사료를 마련하여 일본으로 출정했다. 당시 군량미 2만 석이면 장병 2만 명이 대략 석 달간 소비할 수 있는 규모의 식량에 해당하므로 여원연합군이 하카타에서 전투를 벌이던 때는 군사들의 군량미와 전투마 사료에 전혀 부족함이 없을 시기였다. 설령 군량미와 전투마 사료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해도 때마침 규슈 지방의 추수가 끝났을 시기이므로 원래 계획대로 타자 이후를 점령하고 규슈 지방의 곡창지대인 스쿠시 평야를 확보하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다. 따라서 철군 이후로 지적된 군수물자 보급난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군량미와 전투마 사료는 해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철군을 결심하게 된 훈돈의 진정한 속내는 무엇인가? 1220년대에서 1240년대까지 두 차례에 걸쳐 유럽 대륙을 정복하겠다고 장거리 원정을 떠나 제국에서 약 8,000km가 떨어진 지역의 국가들을 두드려 패고 다닌 미친 군대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당시 몽골 제부분이라 불렸던 원나라군으로 이들은 볼가강 불가리아, 키프루스, 조지아 왕국, 알라니아, 폴란드 왕국, 헝가리 왕국, 라틴 제국 등을 침공하여 대부분의 중앙 유럽과 동유럽 지역을 복속시킨다. 원나라군은 19세기 산업혁명 이전 자국에서 최전선까지 대략 8,000km가 떨어진 원거리 지역 일대의 국가들과 전쟁을 벌여 이들을 정복한 유일무이한 군대였다. 빠른 기동력과 신속한 의사소통 그리고 간결한 의사결정체계를 중시한 원나라군은 전시에 병사 1인당 3마리 이상의 말과 함께 다니며 보르출한 육포와 말조절가량 쿠르트 및 버터를 먹고 진군 중에 행하는 군량 겸 수렵 활동인 네르제를 통해 군량을 경량화했으며 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지역으로 연결되는 경로 곳곳에 주요 병참기지를 건설하고 전시에는 전쟁터를 따라 이동하는 후방 병참기지인 아우르크를 운영하며 안정적인 군수보급에 힘썼다. 또한 백리 간격으로 설치된 도합 1,400개가 넘는 역참을 운영하고 역참마다 300필 이상의 역마를 관리하며 어디에서든 원나라 조정과 군대가 최대한 빠르게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덕에 13세기 유럽 원정 당시 원나라군의 파발은 하루 최대 352km를 주파할 수 있었다. 16세기 중반 엘리자베스 1세 시절 영국군의 파발이 하루 최대 96km 남짓 이동하고 16세기 후반 조선군이 파발이 하루 최대 105km를 이동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13세기 원나라군의 파발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원나라군이 호라즘 왕국으로 출정했을 때 하루 최대 134km를 유럽 원정 때는 151km를 진격했는데 이는 20세기 이전 근대 유럽의 군대에게서도 볼 수 없는 굉장히 빠른 진격 속도였으며 특히 유럽 원정에선 원나라군의 침공 소식을 전달하려는 유럽의 파발들보다 원나라군의 기병들이 먼저 도착하여 유럽 각국을 경악하게 만드는 가공할 만한 기동력을 선보였다. 13세기와 14세기를 통틀어 세계 최강의 군대로서 유라시아 대륙을 쥐락펴락했던 원나라군의 힘은 바로 범접할 수 없는 빠른 기동력과 강력한 전투력을 보유한 어나더 클래스의 기병들로부터 나왔다. 그러나 원나라군은 일본 원정에 기병 전력을 원하는 만큼 대동할 수 없었는데 여전히 버티고 있는 남송을 공략하는데 필요한 전력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일본 원정이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 해양 원정이었기 때문이다. 군선에 제한된 공간에 모든 병력과 군수물자를 싣고 이동해야 하는 해양 원정의 특성상 공간 및 환경 문제로 인하여 전투마 관리가 어려워서 많은 수의 전투마를 운송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결국 여원연합군은 기병 규모를 최소화하고 보병 중심으로 군을 재편해야 했으며 원나라군은 보병을 증원하기 위해 몽골족 병사 외에 화북 지역의 한족 및 여진족과 거란족까지 편입시킨 웅안군을 일본으로 파병하게 된다. 원나라도 기병 규모의 감소에 따른 전력 공백을 인식하고 이를 조금이라도 메우고자 고려에게 왕실군 2대에 해당하는 경골의 병력 500을 추가로 차출하도록 요청하며 전력을 보완한다. 양국 모두 바다 너머 일개 도서가 아닌 도서국가를 정벌하겠다고 해양 원정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륙과 달리 섬나라는 그 자체가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고립된 전장이라 원정군이 상륙을 하는 순간부터 바다를 등지고 퇴로가 막혀 고립된 상태에서 적군과 싸우기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고려군 도독사 김반경이 중국 진나라의 맹명이 아군의 군선을 불태우고 한나라 한신이 배수진을 치고 적과 싸워 승리한 고사를 인용하며 결전을 촉구한 것이다. 여원연합군은 출정 이후 지금까지 잘 싸웠는데 훈두는 오늘 벌어진 여러 전투에서 과연 무엇을 보고 겪고 느꼈길래 철군을 주장하는 걸까? 다시 1274년 10월 20일 해시 회의에서 고려와 원나라군의 지휘관들이 철군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자 마침내 훈둔이 입을 연다. 모모지바로, 아카사카, 오키노하마, 하코자키, 하카타. 오늘 참 많은 전투가 있었지만 우린 정말 잘 싸웠어. 하지만 오늘 그들이 패했음에도 우린 내일의 승리를 장담할 순 없어. 오늘 진서군과 여러 전투를 치르면서 보니 그들은 소수든 다수든 무장된 기병을 중심으로 전투를 벌이는데 이미 예상은 했었지만 저들이 보유한 기병의 규모가 우리를 능가하오. 비록 그들의 병력수가 우리에 미치진 못하지만 자고로 병법에서 100의 기병이 능히 1천의 보병을 당해낸다고 했는데 우리 군도 오늘 겪지 않았소. 그랬다. 오늘 원나라 동군 보병 2000병력은 아카사카에서 키쿠치 다케우사가 이끄는 기병 230기에게 패퇴하여 한시적이지만 수하라산으로 후퇴했었다. 물론 전투 과정에서 키쿠치 다케우사의 병력도 절반이 전사했지만 그럼에도 이 결과에 대해 원나라 야전지휘관들은 분노와 우려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장시간에 걸쳐 훈둔과 원나라의 야전지휘관들이 피력한 견해를 정리하면 이러하다. 10월 20일은 일출부터 일몰까지 정말 쉼없이 이어지는 일본 진서군과의 격전들로 점철된 하루였다. 일본 전체 국토의 10분의 1에 해당하며 고케닌을 중심으로 약 1만 1천의 병력을 동원한 기슈 지방에선 전투병 3만의 여원연합군이 병력 규모와 전력면에서 진서군보다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일본의 본토방 이전사 원고편에서도 진서군이 하카타만 방어에 실패하고 수성까지 후퇴하게 된 주요 요인으로 가장 먼저 병력의 열세를 들고 있다. 참고로 주요 전장에 투입된 여원연합군과 진서군의 병력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하라와 아카사카 1.72대1, 하카타 1.77대1, 하코자키 2.67대1. 그런데 이 시점에서 여원연합군은 일본 진서군과의 본격적인 확전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다. 여원연합군이 다자이후를 점령하고 규슈 지방을 일본 본토로부터 단절시키는 데 성공하면 분명 가마쿠라 막부에선 전국의 동원령을 내릴 것이며 진서군 병력의 비약적인 증가와 전력 확충은 곧 마주하게 될 현실이 된다. 참고로 당시 인구 700만의 일본은 전국의 고케닌을 기반으로 최대 10만 병력을 동원할 수 있었으며 뒤늦게 규슈의 전황을 전달받은 가마쿠라 막부는 실제로 전국 동원령 선포를 논의하고 있었다. 전국 동원령 이후 일본 진서군의 총병력과 전력은 점차 전력 보강이 없는 여원연합군을 능가하게 될 것이며 전쟁은 한층 더 강화된 진서군과 더욱 빈번하게 전투를 치러야 할 양상으로 전개될 것임이 분명하나 아군은 바다로 인해 강점인 빠른 파발을 통한 본국과의 신속한 소통이 어렵고 설령 전력 보강을 요청해도 양국에서 지원 병력을 준비하여 바다 건너 이동시키는데 시간이 적잖이 소요되어 사실상 아군의 신속한 전력 보강은 물 건너간 상황이며
후방병참 기지인 아우로크를 운영하여 군수물자를 조달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반해 본토에서 싸우는 진서군은 병력 부강과 군수 보급에 있어 원정군인 아군에 비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아무리 여원연합군이 대륙의 강군이라 해도 아군에 대한 병참과 병력 보강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아군이 수세에 몰리게 될 것임은 자명하며, 또한 근거지에서 멀어질수록 병참선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아군이 규슈로 몰려드는 진서군과 점점 더 많은 전투를 치르며 혼슈로 진군하는 과정에서 진서군에 비해 아군의 병력 손실과 전투 피로도가 더 빠르게 쌓여갈 것이나, 후속 부대와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를 해소할 수가 없다. 또한 여원연합군이 정부를 이끌고 캄보네압을 건너 혼슈에서 진서군과 전투를 벌이며 진군할 때 혼슈에 있는 진서군의 일부 병력이 배를 타고 규슈 지방에 상륙하여 진군 중인 여원연합군의 배후를 공격한다면, 최악의 경우 여원연합군은 전후의 진서군 사이에 끼어서 퇴로가 완전히 차단된 채 양쪽에서 공격을 받는 소위 가패를 당할 위험성이 크기에 후속 병력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원연합군이 혼시로 진격하기엔 큰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3만의 전투병력만으로 후방 점령지를 통제하면서 진서군과 싸워 교토와 가마쿠라까지 진군한 뒤 이들을 공격해서 점령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라는 게 현 전황을 바라보는 원나라군 지휘관들의 중론이었다. 원나라 정사인 원사에서도 일본 원정에 관해 서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 역시 이날 밤회의에서 원나라군이 밝힌 생각과 어느 정도 부합한다. 바람을 만나지 않고 그 나라의 해안가에 도달했어도 왜곡은 땅이 넓고 사람이 많다. 그 나라의 병력은 사방에 모여있고 우리 군대에게는 뒤에서 도와줄 세력이 전혀 없다. 만일 전황이 불리하여 구원병을 요청한다고 해도 곧바로 바다를 건너올 수는 없는 노릇이다라고 기술하며 당시 일본 공략의 어려움에 대해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아군이 고려와 원나라 조정에 병력과 군수물자가 부족하니 대편으로 운송해주세요 하고 요청해도 일본 규슈 지방까지 로켓 배송을 해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님을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여원연합군이 전투에서 사용해야 할 화살이 거의 다 소진되었다는 것도 큰 문제였다. 고려군과 원나라군 모두 활을 주력 무기로 사용하다 보니 매 전투마다 소비되는 화살의 양이 적지 않았다. 사실 고려군은 원정을 준비할 때부터 화살이 태부족이어서 고려조정은 경상도와 전라도의 민가와 일대 사냥꾼들이 소유한 모든 화살촉과 화살깃을 징발한 뒤 장인들이 긴급하게 화살을 제조하여 어렵사리 고려군을 무장을 시킬 수 있었다. 어디 그뿐만이겠는가. 지금까지 치른 많은 전투에서 소모된 화약 무기의 비축량도 급격하게 감소했다. 특히 여원연합군의 화살 부족 문제는 이날 회의에서 공론화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었다. 결국 병력과 군수물자를 하카타로 옮겨 수령을 하고 다음날 다자이후를 공격하여 점령한 뒤 일단 규슈부터 장악하자는 김방경을 비롯한 고려군 지휘관들의 주장은 훈둔에 의해 기각이 되고 만다. 10월 21일 새벽, 악천 후에도 불구하고 여원연합군은 하카타만에서 빠르게 철군하기 시작한다. 하카타만을 벗어나 겐카이나다로 들어선 여원연합군 군대는 강력한 폭풍우와 조업이 되면서 군선들은 강력한 폭풍우와 높은 파도에 밀려 인근 절벽과 암초에 부딪히며 좌초되는가 하면 많은 군선들이 근접해 있다가 서로 충돌하는 충파로 인해 심하게 파선이 되면서 여원연합군은 약 200척의 군선을 잃고 고려군 좌군사 김신을 포함 약 1만 3,500에 달하는 장병들이 사망하는 괴멸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대개 여원연합군이 하카타만에 정박한 함대에 머물다 밤새 태풍을 만나 괴멸되었다고 배우지만 양력 11월 하순에 태풍이라니. 여원연합군은 10월 21일 새벽 하카타만에서 철군하여 겐카이나다를 항행하고 있었다. 다만 여원연합군이 악천 속에서 철군을 하다가 풍랑이 심한 겐카이나다로 진입한 것은 분명 큰 실수였다. 본디 겐카이나다는 빠르고 강한 스시마 해류와 풍랑으로 악명이 높은 해역이다.
훗날 조선통신사도 일본을 방문한 뒤 귀국할 때 겐카이 나라의 기상이 좋지 않고 풍랑이 거세어 남풍을 받기 어려우며 귀국길이 한 달 넘게 걸리는 일은 부지기수였다. 한편 같은 시간 수송에서 농성 중인 진서군은 여원연합군의 동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악전후 속에서도 불을 밝히며 여원연합군의 야습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다가 동틀 무렵이 되어서야 출성하여 조심스레 하카타만 주변을 살피던 진서군은 아무도 없는 하카타만을 보고 도리어 당황한다. 그때부터 진서군은 하카타만 전체 해안가를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한다. 겐카이나다에서 군선 200척이 대파된 여원연합군함대 일부가 하카타만 주변에 저촉 또는 표류하게 되는데 생존자들은 진서군에게 포로로 잡혀 처형을 당하고 일부는 포로가 되기 전에 자결한다. 다자이후와 진서군은 여원연합군의 조기 철군으로 인해 얼떨결에 승리 아닌 승리를 거두게 되고 풍랑이 잦아든 뒤 남풍을 받아 정상적인 항로로 들어선 여원연합군 함대는 이키노시마와 스시마를 거쳐 철군한 지 한 달 만인 11월 20일에 경상도 하포로 귀환하며 여원연합군의 1차 일본 원정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다. 음력 10월 20일은 양력 11월 하순에 해당하며 기상학적으로 이 시기엔 동북아 지역에 태풍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여원연합군이 태풍이나 폭풍에 의해 괴멸적인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본의 황실일기에는 10월 20일 오후 교토의 날씨마저 악천후로 기록되어 있고 황실일기 외에도 역대왕기, 살마구기, 담중기, 안국논사초와 같은 여러 고문서에서도 당시의 하카타만의 악천후와 여원연합군 함대의 표류 및 난파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으며 특히 역대왕기의 경우 일본 측에서 확인한 여원연합군의 난파선들이 약 200척에 달한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는 1847년 키쿠치 요사이가 그린 부남친 몰도이다. 훗날 에도시대의 학자인 마스시다 게니는 이날의 강한 풍랑을 신의 바람, 즉 신푸라 표현했고 신푸는 일본이 신에 의해 보호받는 국가란 신국주의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으며 이어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 되어 전투기로 적군의 전함에 자살 공격을 감행하는 일본군 특공대의 이름으로 전락하고 만다. 아울러 여원연합군에게 호되게 당한 귀슈 집안에선 이후 무서운 것을 가리킬 때 몽고와 고려에 비유하여 무쿠리 고쿠리라 불렀으며 20세기 초까지 우는 아이를 겁줘서 달릴 때 쓰이는 공포의 대명사가 되었다.